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관세사의 2차의 무역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쭉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관세사의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가 또 무역 실무입니다.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전략 과목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정리를 소홀하게 되면 방어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잘 알지만 평균 60점을 넘겨야 합격을 하는데 40점을 겨우 넘긴다 그러면 이건 방어 과목입니다. 그러나 60점을 성큼 넘어서 70, 80점이 되어서 다른 과목을 끌어올려주는 입장이 된다면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럼 내용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무역 실무는 분명히 전략 과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을 갖다 대비하느냐에 따라 잘못하면 전략 과목에서 소위 방어 과목이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여러분 합격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런 과목의 경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써줘서 여러분들이 거의 70점이나 80점에서 다른 과목, 좀 약한 분야의 과목을 갖다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무역 실무는 그야말로 전략 과목으로 구축해야 될 과목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저 시간에 우리가 OT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관세사 2차 무역 실무의 OT의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무역 실무의 전반적 흐름의 프로 차트는 어떤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약을 하고 이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결을 한다. 그래서 약자로 계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맨 먼저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에 따라 그게 순서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이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행은 이제 여러분들 대금 결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 첫 번째가 되고, 이행 속에는 대금을 먼저 주고 받아야 되겠죠. 물건값을 갖다 어떻게 받느냐는 대금 결제. 그리고 대금 결제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대금의 관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운송이라는 문제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운송을 하는데 그게 많은 물건을 갖다 싣고 보내며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건 넌센스가 되겠죠. 엄청난 먼 거리의 물건을 갖다 보내고 또 많은 양의 물건을 갖다가 우리가 산적에서 보내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하고 운송이 끝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제 종결을 가져옵니다. 종결에서는 깨끗하게 종결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기대 이하다 이럴 때는 바로 거기에 종결에 대한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중재라는 문제, 바로 문제가 있다 이럴 때 뭐가 되느냐? 중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종이란 말이 되는데 이행은 뭐가 되느냐? 세 가지, 종결은 나머지. 그래서 우리가 계종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 책에 쭉 보시면서 책을 본다면 리드미컬하게 교과서 1페이지부터 여러분 보는데 지장이 없다 하는 말이 되죠. 순서는 어떻게 되죠? 계종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행이 되고 마지막 종결을 가져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계종이 이하여 된다 그러면 계약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청약에 대한 응낙이다, 그런 말이 되고, 때로는 승낙이라는 말을 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와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고 신청하는 걸 갖다 우리는 청약이라고 불러주고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오케이를 놓게 되면 응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청약과 응낙 또는 승낙이란 말이 된다, 그런 말을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야 되며, 그 다음에 확정 청약과 미확정 청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거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이 확정의 경우는 프리오프다, 그런 펌오프라는 이야기가 되죠. 네가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하여 사고 싶다면 몇 월 며칠까지 나에게 답을 다오. 확고한 날짜를 갖다 못 박아가지고 확정적으로 갈 때 확정 오프라고 말하며 펌 오프라고 우리가 불러주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나 언제라도 네가 그립다면, 언제라도 네가 사고 싶다면 나에게 연락을 다오 할 때 이게 바로 프리 오프라라는 이야기가 되며 미확정 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다. 확정이냐 미확정이냐,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는 쓸 수 있는 걸 갖다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보통 이제 확정 오프와 미확정 오프라는 두 가지 이하여 이루어진다. 이 바로 우리 이 계약의 과정은 남녀의 사랑과 같죠.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청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놔줘야만 사랑은 성립되듯이 무역도 일종의 하나의 사랑과 같다, 러빙과 같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에는 계약 기간에 확고한 날짜가 있다 이럴 땐 확정 청약이 되고, 만약에 언제든지 네가 필요하면 나에게 연락을 다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바로 미확정 오프라고 얘기하며 프리 오프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계약의 계종의 계의 첫 번째 여러분이
알고, 물론 뭐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고 또 어느 정도 됐다는 이야기는 할지 모르지만 또 이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는 오늘 처음 여기에 데뷔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어우르는 강의가 돼야 되며 OT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여러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종의 계약의 경우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라. 그럼 이제 이행으로 들어가죠. 이행이 될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맨 먼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LC란 말이 나옵니다. 신용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본 수업을 얘기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누가 수입자와 수출자 두 사람만 만약에 여기에서 서로가 거래를 하라. 그럼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는 상당한 고민에 빠지죠. 수출자의 경우는 뭐가 됩니까? 만약에 돈을 주면 물건 줄게. 물건 내 꼭 줄게. 근데 돈부터 먼저 달라 이럴 겁니다. 반면에 수입자의 경우는 뭐라 그러냐? 반대가 되겠죠. 물건을 달라. 그럼 내 돈은 꼭 떼먹지 않고 주겠다. 그렇지만 두 사람만 둔다면 수입자와 수출자는 영원한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이 뱅크가 있죠. 이 수입자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항상 자기 통장에다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단 말이야. 이 은행이 어디에 되느냐? 수출자야. 네가 만약에 물건을 보내줬을 때 만약에 이놈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수입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책임질게 하는 게 바로 LC, 레터 오브 크레디트, 신용을 나타내는 편지다. 그래서 우리는 신용장이라고 얘기하고, 신용장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수입자 거래 은행입니다. 누구에게? 수출자에게. 무엇을?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편지가 바로 뭐가 되느냐? LC이다. 그래서 무역에서는 LC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 빼고 무역이 존립할 수가 없다. 왜? 대금 결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이행에 바로 이 LC가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거죠. LC가 준비가 되자면 수출 수입은 일단 스톱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LC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거래은행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누구에게? 수출자에게 무엇을?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편지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쓰고, 이 바로 은행에 몇 프로 돈을 넣느냐에 따라 우리는 100% 돈을 갖다 다 넣었다 그럴 때 만약에 써준다면 이건 풀마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100억 달러 같은 100억에 대하여 신용장을 낸다 그러면 100억이 은행에 잔고가 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풀마진, 가득 찼다 이런 얘기가 되죠. 퍼셜마진은 대금의 한 70%, 80%만 있어도 보정을 해주더라 이거죠. 왜? 이미 오랫동안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후진국 같은데, 특히 우리 박정희 대통령 살았을 때 외국과 거래를 할 때 우리 후진국이며 그때는 가난했죠. 기업들이 어디에 되느냐? LC를 갖다 낼 만큼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행에서, 정부에서 야 우리 이거 정부에서 너희들이 LC를 갖다 그냥 돈이 없더라도 써줘라. 이렇게 해서 우리 산업을 발전시켰죠. 이럴 때 우리 노마진은 바로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왜 되느냐?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밀어줄 때 노마진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의 돈이 있어야만 넣는다, 풀마진.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돈이 있어도 된다, 그럼 퍼셜 마진. 돈은 없어도 왜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보증을 써준다 그럴 때는 로마진이라고 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대금 결제도 자세히 배우겠지만 DA와 DP가 있고, DA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기한을 갖다 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유전스 빌과 같고, DP는 뭐가 되느냐 그럼 사이트 빌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 수업할 때 얘기를 하며 또 문제 연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용장 대금의 결제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되고 상대를 믿게 해주는 주요 변수가 바로 LC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LC까지 됐다면 이제 물건을 갖다 보내는 이야기가 되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수출자와 선박회사와 사이가 가장 먼저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가만히 본다 그러면 어떤 거래 관계가 되느냐 그러면 삼각관계가 될 겁니다. 맨 먼저 이게 뭐가 되느냐? 수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선박회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선박회사가 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 잘 아는 수입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다 이거죠. 그럼 맨 먼저 수출자가 선박회사에 내가 너의 회사에 짐을 싣고 싶다 하는 신청서를 내는 걸 선적신청서 에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박회사에서는 야 너희 짐을 갖다 어디에 실어라 그러고 선적 지시서를 줍니다. 그러면 지시된 선박 우리 회사 배 어디에다가 실어달라 그러고 요청한단 말이야. 어디에서? 선박회사에서. 그러면 이 SO를 가지고 뭐가 되느냐 그럼 와서 적재를 해야 되겠죠. 적재를 하면 본선에 짐을 실었습니다 하는 입증서를 나타내는 게 여러분 잘 아는 MR이다. MR은 본선 수취증이며 1등 항해사나 선박 선장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발행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ML이 되겠죠. 요까지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수출자가 다시 선박회사에 와서 SA 그다음에 SO 그다음에 MR 요게 끝나면 이제 요게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분 잘 아는 바로 BL이다. BL을 갖다 발급하기 위하여 MR을 제시하면은 MR을 제시한 본선에 너 실었어. 그리고 입증서를 달라. 이러면 여기에 주는 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 중요한 바로 브루레러.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선화증권. 이 선화증권이 대금 결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며 공통 바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가장 고민해야 될 서류는 BL이 되는 거죠. 그래서 SA, SO, MR이라는 과정에 거쳐서 BL로 넘어온다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이 BL을 갖다 여러 가지 선적 서류를 갖다 BL을 갖다 제시하게 되면 BL을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선박회사의 DO를 갖다 의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제시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4단계 되고 그다음 BL을 갖다 받으면 이제 도착 통지서를 갖다 받고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받는다. 근데 여기까지가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수출자가 거래하는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선화증권까지 4번째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선화증권은 바로 공통으로 이쪽과 저쪽에 다 들어가는 서류로 여기는 뭐가 되느냐? 수입자가 처리하는 서류가 된다 하는 이야기도 이행 과정 속에 여러분이 한 번쯤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물론 다 정리가 돼 있는 여러분에게는 잔소리 같지만 처음 이 책을 갖다 보고 또 2차를 준비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가끔 수출자와 수입자가 공통으로 취급하는 서류는 뭐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선화증권이 되겠죠. 바로 수출자도 수입자도 공통으로 누구나 다 받는 서류. 바로 여러분 잘 아는 BL이다. 그렇기 때문에 BL이 우리가 봤을 때 뭐에서는 운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행의 과정의 운송은 너무 중요한 게 뭐가 되죠? BL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운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배에 물건을 실어 보낸다. 그럴 때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나눠서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험은 바로 일단 여러 가지 위험을 갖다 의해야 되느냐 확실하게 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보더라도 인슈어런스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죠. 이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슈어다 그럴 때 슈어는 확실한 상태. 우리가 확실한 상태로 밀어붙인다 그럴 때 인슈어런스라는 말을 갖다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보험은 바로 인슈어런스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고 슈어는 바로 뭐가 되느냐? 여러분 잘 아는 확실하게 한다. 불확실한 걸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가 되죠? 보험이다. 특히 외국의 물건을 갖다 엄청 많은 양을 싣고 간데 여러분 보험을 안 든다. 이건 자살행위와 같은 거죠.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생명보험과 임보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바로 임보험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은 절대 정액보험이 되고 요 정액보험까지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반대가 되는 게 뭐가 되느냐 손해보험이 되며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럴 때는 바로 물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있는 요 생명보험과 요걸 갖다 패턴을 갖다 이렇게 조금 PPT가 되는데 요 다음으로 여기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아마 조금 옆으로 날아놨네요. 바로 손해보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임보험은 뭐가 되느냐? 사람에 대한 보험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만큼 돈을 갖다 돌려준다 그러는 게 정액보험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손해비례보상제도 이건 뭐냐 그러면 물보험의 경우는 여러분 잘 알지만 물건이란 말이야. 물건은 예를 들어 약간 껍질만 벗겨졌다. 또는 선박에 유리창이 몇 개 끼워졌다 그러는데 선박값을 다 내놔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손해에 비례하여 보상해 준다. 그런 게 손해비례 보상제도다. 그래서 우리 무역에서는 손해보험이며 물보험이며 손해비례 보상제도를 취하고 반대로 사람에 속하는 생명보험의 경우는 이제 100% 보험이다. 그러는 걸 참고로 알아두자 하는 말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전손의 경우는 전부가 파괴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탈 로스다. 그러니까 전부가 파괴되었다는데 증거가 명백하다 그러면 절대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 예를 들어 어느 해안선을 갖다 따라가다 갑자기 잠적되어 버렸다. 근데 아무 근거가 없어. 물론 이런 경우는 세계에서 역사 속에 여러 군데 있었지만 뭐가 되느냐? 이런 걸 추정정소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배가 돌아올 때까지 영원히 어떻게 되느냐? 보상 안 해준다. 그럼 보험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추정으로 이거 사라졌구나.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혹시 만약에 배와 물건이 나타난다면
뭐 이거 차원의 세계가 달라서 3차원 세계에서 졸지에 4차원으로 빠져갔다 3차원으로 다시 돌아온다.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배가 통통 다시 나타났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언제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그 배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보험회사가 가진다는 전제 조건으로 보상하는 걸 위부라고 얘기한다 하는 것도 우리 이미 다 배웠던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는 물건과 선박과 물건을 공동으로 둘 쪽 다 손해보면 공동훼손입니다. 한쪽만 손해를 봤다 그럴 땐 단독훼손이 되죠. 그런데 특히 공동훼손의 경우는 선박과 물건이 다르면 나라마다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똑같은 나라 안에서 만약에 법이 하나라면 그건 다 인정하죠. 한국인의 배에다 한국인의 물건을 실었다면 누가 인정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인의 배에 미국의 물건을 실었다면 선박회사와 화주와의 관계는 서로가 돈을 많이 받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다 보니 국제적인 요크 앤드 워퍼 룰이다. 그러니까 YAR이란 제도에 의하여 국제 공동훼손에 대하여 바로 판정 내리는 공동법이 있더라. 뭐 이 우리 외환법이라든가 뭐 이런 건 다 국제법이죠. 국제법. 이 국제법을 쓰는 이유가 그거다 하는 얘기가 되죠. 부분적인 손해를 분손이라고 하고 WA 3%다 그럴 때 이건 뭐냐? 분손이라 하더라도 유리창 하나 끼워졌다고 보상해달라 하고 선박회사가 신청한다면 너무 자질구레한 것까지 할 수 없어서 바로 100분의 3 이하가 될 때 100분의 3 이하의 손실이 될 때는 이거는 면책, 보험회사의 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보험에서 한 번쯤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다 구상이 돼 있어야 되죠. 그죠? 왜? 2차 시험을 봐야 되고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쭉 우리가 짚어보고 가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결에 오면 여러분들 잘 알지만 정상으로 완료될 수도 있다 이거죠. 깔끔하게 끝났다. 그럼 이거는 정상됐다 그러면 완료 100%입니다. 그러나 이게 뭔가 문제를 끊고 있다 그러면 분쟁이 되고 분쟁은 우리 일반인 개인처럼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붙는 게 아니라 거의 조정을 통하여 국제 간의 거래가 되다 보니 조정을 통하여 서로가 무리 없게 끝내기를 갖다 바라는데 그런 이야기를 조정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로 종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흐름을 갖다 쭉 본다면 개의종이다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는 항상 이런 드라마틱한 연결성을 가지고 책을 바라보고 또 준비가 돼야 되고 노트가 준비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 순서대로 여러분 알아두고 우리 책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뭐 관세사 무역 실무를 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출제위원이나 아니면 채점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답을 쓰자 이거야. 외워서 답을 쓴 거하고 알고 답을 쓴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한 채 외워서 쓴다 그러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6문항 중에 50점짜리 1번 문항에 완전 승부를 걸어라. 왜? 채점 교수와 첫 대면하는 것이 50점짜리란 말이야. 이쪽 면을 굉장히 잘 쓴다 그러면 우리는 현혹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죠? 굉장히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을 너무 잘 쓰면 2번, 3번, 4번 10점짜리가 좀 웃어도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채점자가 인간이죠. 앞에 1번을 너무 잘 썼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의 현혹 효과 이하의 점수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1번의 문제를 아주 개떡같이 썼다. 그럼 2번, 3번, 4번, 5번 할 때 잘 써도 해야 되느냐? 좋게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죠. 한 번 망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승부를 건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의 절반은 1번에서 승부가 걸린다. 점수도 50점이지만 또한 승부도 해야 되느냐? 50점 걸릴 정도로 1번에 주력을 쏟아야 된다 그러는 거 정말 깔끔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가 TV 효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앞에 선 사람이 답을 너무 잘 썼다. 그럼 거기 밀리면 앞 자기 수험 번호에 앞번호 사람에게 밀렸다 그러면 그 뒤에 사람은 잘못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앞 사람이 너무 시험 답을 잘 쓰면 뒤 사람 평가할 때 굉장히 여의되죠. 영향을 주는 걸 이걸 갖다 우리는 뭐 경영학의 조직행위에서 대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려면 앞 사람이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자기보다 못 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그래서 항상 시험 보러 갔을 때 앞쪽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잘 쓰느냐 이거는 경계 대상이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야 될 정도로 1번이 중요합니다. 뭐 답안지를 보면 학생을 알 수 있다든가 또는 기계적으로 암기해서는 합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바로 여러분들 답안이나 지도하는 작성 이걸 갖다 우리는 2차에서 바로 뭐가 되느냐 지름길을 안내해 주는 게 바로 목적이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1차는 객관식이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자기가 내가 이거 맞는데 합격 왜 안 했지? 이 일을 걸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2차는 답안지를 갖다 확인하는 절차에 의해 되느냐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2차는 항의도 못합니다. 왜? 점수를 줬다면 교수가 그랬다면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2차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이 아니죠. 그래 답을 잘 쓰고 정말 요령껏 그리고 잘 이런 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시험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께 첫 시간에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보통 학생들 한 2, 3명은 정말 답을 잘 씁니다. 100명 중에 한 2, 3명은 정말 거의 교수를 뺨칠 정도로 완벽한 답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족을 100% 시킵니다. 퍼펙트하다 이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는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나오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고, 만약에 이런 학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35점 이상을 줍니다. 50점 기준으로 할 때 35점을 줍니다. 그리고 뒤에 답을 갖다 체크할 때도 어떻게 되느냐, 후한 점수. 아까 제가 현혹 효과라 그랬죠. 1번 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2번, 3번, 4번, 5번이 약간 미흡해도, 바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녀의 선을 볼 때도 그 첫인상,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여자와 결혼한 분도 굉장히 있습니다. 너무 인상이 좋았어. 평생 운명을 맡길 정도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초두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현혹 효과, 초두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에 굉장히 역점을 둬라 하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양보다 질을 갖다 여겨라. 뭐 제가 여기서는 뭐 쭉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는 이야기를 뭐 구체적으로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 보니까 가볍게 치죠.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써서는 안 되고, 대부분 학생들은 답안지 정답 내용이 그냥 외워갔으니까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좀 생각해서 말을 넣기도 하고 또 자기 견해를 갖다 넣으며 답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거 책 외워가 그대로 쓰고 나와가는 뭐 시험 합격할 거야, 나중 보기 불합격한다면 이유는 왜? 남들도 똑같이 책에 있는 답을 갖다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대동소이한 답을 보면 짜증나죠. 왜 앞에 했던 학생이 또 했고 뒤에 학생도 채점할 때 또 보니까, 그래 자기 나름대로 답안에 의해되느냐 그런 묘안을 쓸 때는 굳이 책에 있는 대로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는 이런 게 매우 중요하고, 자기화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책을 자기화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끌로 만들어준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나누면 안 되죠. 북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화시켜준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알고 이 2차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노트는 작성하되 자기화시킨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고득점을 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거, 출제 포인트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다음에 꼼꼼히 좀 챙겨라. 그리고 답안의 양을 어느 정도는 써야 된다.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교수가 짜증나게 답을 써서는 안 되죠. 글씨를 가능하면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보기 쉽게 써줘라 이거죠. 그리고 철저히 구색을 갖추자, 형식을 갖춰주자 하는 말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 그리고 여러분 통합적 사고, 그리고 여러분 개선된 방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타날 때 우리가 답은 좋은 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방향을 제시하고 통합적이며 그리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는 답안이 중요한 거지. 책에 있는 그대로 뺏겨가 그대로 나누고는 100점 맞았다.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중 보기 불합격이야. 이유는 왜? 답안이 너무 청평일률적으로 다른 사람과 대동소이하더라. 근데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느냐 이거지. 출제 교수가 계속 왜 되죠? 채점 교수가 채점하다 보면 똑같은 답이 계속 나와. 그런 사람에게 좋은 답을 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궁리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통합적이어야 되고, 개선 방향을 반드시 제시하는 모범적 답을 구상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이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론과 본론 논리적 완결성이 중요하다 하는 말. 그다음에 답안지를 갖다 청평일률적으로 차별화가 없다 이거죠. 이건 뭐 남과 다른 게 없다 이거지. 왜? 책대로 그대로 뺏기니까. 그래서 아주 채점하기가 교수가 좋다. 최하 점수 줘버리고 끝낸다. 뭐 여러분 제가 읽지 않더라도 쭉쭉쭉 보시면 알 겁니다. 그다음에 출제 교수들은 뭐가 되느냐, 묻는 물음을 모르는 것 같다고 한다. 그렇죠. 답을 써놨는데 이건 뭐 잘 모르는 것 같다. 왜 어불성설 그냥 페이지 채우기에 급급하냐 이거죠. 정확한 답이 없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1번에 승부를 걸어라. 그럼 다른 점수도 잘 받는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관점을 가진 답안을 갖다가 내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논하라는 말.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설명하라는 이런 말도 잘 모르는 친구가 있더라 이거죠. 설명하라를 논하로, 서본론 뭐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논하라는 문제는 반드시 서론, 본론, 결론의 각도에 맞게끔 답을 써주는 형태를 취하고, 설명하라는 그렇게 서본론 나눌 이유가 없죠. 있는 대로 솔직하게 정의와 내용을 갖다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 이야기. 그래서 가끔은 설명하라 이 말과 논하라 이 말을 갖다가 어디 되느냐 구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 그러는 게 채점 교수로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더라 이거죠. 이런 점들을 거의 여러분이 생각하며 이제 공부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제 교수나 채점 교수가 바라는 방향에 맞는 답을 써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세사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입장에서 출제가 되느냐. 출제 교수들의 입장을 채점 교수 아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출제 교수. 이번에는 출제 교수들의 입장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거의 화주의 대변자. 물건을 갖다가 수출하는 사람은 물건이 파는 거고 수입자는 물건을 사는 거죠. 이 화주의 입장에서 대변자가 될 정도의 답이 돼야 된다는 입장으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출제를 갖다가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 운송보험의 계약의 체결자. 계약할 때 어떤 입자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소송의 대리인. 여러분 잘 알지만 관세사도 세무 관세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같은 거죠. 만약에 법정소송이 나중에 소송으로 전개가 되어서 갈 때는 바로 관세사가 이 부분에 대한 자기의 정확한 견해를 표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정보의 제공자 역할, 이런 입장에서 출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까는 채점자 이야기를 B에서 우리가 얘기했다면 무역 실무를 갖다 실제로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어떤 입장이냐. 그렇죠. 화주의 대변인, 운송의 보험의 체결자, 소송의 변호인, 그리고 정보의 역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입장에서 출제하려고 노력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걸 여러분 알고 내용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개의종의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갖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겁니다. 그죠? 계약이고 직업운송보험 요까지는 뭐가 되느냐 그럼 이행이라고 얘기하죠. 이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료가 나오는데 중재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교수들은 거의 이론파, 대학 교수들은 이론파입니다. 아니면 실무에서 어야 되느냐 그럼 직접 어야 되느냐 그럼 하는 종사자는 실무파입니다.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바로 교수들의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대학 교수 입장에서 출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무자 입장에서도 출제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출제 분석이 있는데 나름대로 분석을 갖다 해야 되는데 나올 수도 있다, 나왔다. 인데 나올 수 있다의 역점을 둬야지 나왔다는 이야기는 어디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제는 반복하는 건 피하더라. 이걸 갖다 여러분 알고 이미 출제 분석을 쭉 최근에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문제는 가능하면 나올 수 있다 쪽에 역점을 둬야지 나왔다에 대해서 역점을 둬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복되는 문제는 거의 없다. 그죠? 반복되는 문제는 거의 없다 이거지. 그래서 기출문제, 출제된 문제 이런 부위는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반복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미출제 부분에 포인트 전략을 둬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요즘 남은 게 국제복합운송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18장의 국제복합운송 바로 여러 종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운송들이 무역에 쓰여지죠. 뭐 항공만 쓰는 것도 아니고 선박만 쓰는 것도 아니고 옛날은 단순한 선박만 하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2개 이상의 뭐가 되느냐 운송을 쓰는 걸 복합운송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포인트 아니냐. 이제 시험 내기가 좋다 이거죠. 왜? 하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포인트를 두고 또 보험 이런 쪽에 무기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중재 부문 요것도 어떻게 되느냐 무기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제복합운송이나 또 보험의 문제나 아니면 중재 이런 영역이 지금까지 출제가 됐다 그래도 강도 높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을 둬야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체크를 할 때 뭐 논하라 할 때는 반드시 서본결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설명하라 그럴 때는 바로 설명하는 거고 단순한 암기 문제는 보통 이 3가지 유형의 스타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며 논하라로 갈 건가 아니면 설명하라로 볼 건가 아니면 단순한 암기로 끝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3가지 입장에서 문제를 어느 쪽으로 쓸 건가 어떤 걸 요구하느냐 하는 판별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논하라 이야기냐 비교하라 설명하라는 말이냐 단순 암기냐 하는데 어디 영역에 속하는가를 갖다가 여러분 나름대로는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덮어놓고 답을 뭐 똑같이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접하면 이 3가지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를 갖다가 스스로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관세법이나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관세율표나 관세평가는 이 세 과목은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더라 이거를. 왜? 투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안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무역실무는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다른 거는 그냥 축자 사자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무역실무는 그냥 저 뒤에 팽개쳐서 잘 안 하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 이 한 과목인 무역실무가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전략 과목으로 정말 나중에는 거꾸로 방어 과목이 되는 꼴이 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무역실무는 오히려 전략 과목이 되겠어. 이런 3과목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생들은 여기 치중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무역실무는 그냥 대충 한번 읽고 그냥 시험 보러 간단 말이야.
그런 무역 실무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절대 이제 이런 거 조심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왜 무역 실무 안 하느냐? 무역 영어 공부했단 말이야. 전공이 무역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 무역학과 나온 애들 또 무역 영어에 열심히 치중하던 애들이 뭐 그거 아는 이야기? 실제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못하다 보면 옛날에 배웠던 무역 영어라든가 무역학과 나오신 분들은 오판 쳐서 오히려 여기서 해야 되느냐 다 무너지는 결과를 오기 때문에 여기도 비중을 같이 주며 신경을 써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대외 무역에서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본수업 갔어도 그렇죠. 여러분 바로 무역이란 자체가 뭐가 됩니까? 외국과 거래합니다. 외국과의 거래는 거의 태반이 뭐가 되죠? 그렇죠. 요즘은 시대가 뭐가 됩니까? 바로 이제 세계는 하나다. 정말 세계는 하나입니다. 세계는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이론들가 왜 우리 한국이 거의 10위 안에 들어가고 무슨 세계적인 조사를 하면 굉장히 좁은 나라임에도 강력하게 가는 이유는 무역의 의존도도 높고 또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한국인의 이 지적 수준들이 세계적으로 정말 높습니다. 요즘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뉴스에 보지만 깜짝 놀랄 세계적인 이런 이 사건이 한국인에게 일어나는 거 보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무역을 갖다 할 때는 여러 외국과 하지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무역 실무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는 대외 무역법, 외국과의 무역할 때 지켜야 할 어떤 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외국과의 돈 거래, 환은 바로 교환하는 걸 갖다 얘기하죠. 달러와 원화를 갖다 교환한다. 일명 환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외국의 환, 한마디로 말하면 환치기 뭐 이런 말도 많이 듣죠. 여기에 대한 거래법은 정말 국제법으로서 어느 나라나 공용하는 법으로서 너희 나라 다르고 우리나라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공통 서로가 만든 이런 법을 갖다가 우리가 쓰기 때문에 주요 문제가 된다. 그런데 특히 대외무역법 본수업할 때 우리가 배웁니다. 뭐 지금 시간이 뭐 OT에서 너무 길게 잡기 어려우니까 대외무역법 필히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알아야 됩니다. 본수업할 때도 하고 여러분이 이거 체크된 내용을 봐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뭐가 되느냐 그럼 외환거래법. 이 외환거래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경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외국과의 돈을 갖다 교환할 때 지켜야 할 룰 이거는 단순한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에 의하여 다뤄져야 된다는 두 가지 중요합니다. 외국환 거래법을 갖다 정확히 몰라가지고 외국환을 갖다가 위반한 사례는 외국환은 1만 불 이상이면 반드시 반입과 반출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은행을 통하지 않고 환거래를 남과 하는 거 이걸 갖다 환치기라 그러죠. 이거 환치기 전부 다 국제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환전이나 그다음에 환전소에 또는 이태원의 콩나물 할머니 사례 같은 거 경고 없이 이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 환에 대한 거는 엄격하게 국제법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대비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뭐 요약을 갖다 했습니다만 이 요약본을 보시며 어떻게 공부할 건가 그리고 내용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방향성을 설정하며 여러분들의 좋은 답을 갖다가 유도하며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며 첫 시간에 OT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간결하게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살펴보았고 본수업을 하며 하나하나 꼼꼼히 진행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본수업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화이팅을 외치고 합격을 꼭 하시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야기를 첫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